다음에 다룰 거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나니까 독립전쟁에 참가한 사병들도 엄청 많지만 민병대도 많고, 그 장교들이 해산을 하는 걸 주저하면서 자기들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전쟁에 기여를 했으니까 유럽처럼 자기들을 귀족으로 신분을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귀족공화국이 전락할 위기에 처한 거죠. 안 들려? 귀족공화국이 되는 문제 어떻게 막느냐, 그 하나고. 그러니까 장교, 독립전쟁에 전공을 세운 장교들의 요구, 귀족 신분 부여 요구. 다른 하나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조선과 중국에서는 아들이 출세를 하면 아들이 받은 관직보다 부모를 꼭 한 단계 높이 이제 관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현감으로 나가면 아버지는 군수를 준단 말이에요. 한 단계 위에. 안 그러면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네 아버지를 모셔와서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그 마을의 그 현의 최고 어른은 현감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상석에 앉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 단계 위에 벼슬을 받아요. 그 대신 산관이라고 그래서 명예직이야. 산자는 흩어질 산자 쓰는데, 산관, 명예직, 그 반대는 실관 또는 현관이라고 그래요. 아들은 실관, 현감이지만 아버지는 이제 산관, 군수를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들이 군수가 되면 아버지는 감사, 한 단계 위에. 그러니까 아들이 출세하면 아버지가 더 높이 가는 영예가 상향한단 말이에요. 서양은 귀족이 그 아들에게 귀족 지위를 내려주니까 영예가 하향하죠. 그리고 이것을 영예 상향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 극동에만 존재했던 영예 상향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을 더 잘 가르쳐서 자기도 출세하는데 그 어떤 공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식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공부를 시키려는 열정이 훨씬 더 강해서 계속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그 동력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오늘날도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모가 자식 잘 가르치면 괜히 좀 가오잡잖아요. 자식 농사 실패하면은 동네에서 찌그러들고, 아이 뭐 공부 못 하더라도 가수만 돼도 동네에서 알아줘. 그 부모 막 받들어. 응? 우리 동네에도 지금 뭐 유명한 가수 엄마가 아빠가 살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러 모여갖고 막 누구 엄마라고 그렇게 높이 본다고. 그게 전통이야, 전통.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이제 자연적으로도 있는 거지만 영예가 부모에게 올라간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고 이걸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영예상향 원칙을 활용한 프랭클린의 귀족공화국의 저지. 프랭클린은 영역된 공자 경전에서 발췌한 13개 소독과 대덕으로 자신을 수신하고 이 덕목들을 종신토록 견지하는 한편, 자기의 판매용 달력, 가난한 푸어 리처드의 달력에 기입한 격언과 속담들,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기고한 자기. 가난한에서 그거 빠졌네. 가난한 리처드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는 있는데 한국말이 없죠.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기입한 격언과 속담들,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기고한 자기의 작은 에세이들, 그리고 동신문에 전제한 공자 경전의 발췌문 등으로 미국인들을 자기가 선별, 목록화한 유교적 덕목 리스트로 도덕화하려고 애썼다. 이 점에서 그는 분명 유생이었다.
다만 그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에서 선별해낸 덕목들이 공리주의적, 자본주의적 소덕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한에서 미국적 필요와 풍미가 서린 미국 유생이었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공자의 도덕, 정치 철학을 죽을 때까지 신봉했기 때문에 종신 미국 유생이었다. 이것은 그가 죽음을 6년 앞둔 마지막 수년까지도 미국이 귀족공화국으로 탈선할 조짐을 예의주시하며 중국의 능력주의적 신사제도에서 확립된 도덕적 영해상향 원칙을 옹호하고 미국의 신생공화국을 침착하고 끈질기게 방어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 후에 모든 미국 시민들은 신생국가의 미래에 관심을 가졌다. 미국이 신대륙에서 또 하나의 유럽 국가로 발전해야 하는가? 영국의 지배체제에 대항해 전쟁을 수행한 이주민들이 대부분 유럽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이들이 유럽 제국과 똑같은 나라를 수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1784년 신시나티 협회가 설립되고 그 회원들이 협회 운동을 이용해 미국 편에서 싸운 대륙군 소속 모든 장교들에게 세습적 영예를 수여함으로써 쿠데타적 제스처로 세습 귀족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신시나티 협회는 이 장교단이 전역을 하면서 만든 이익단체, 베테랑 단체죠. 그러나 세습 귀족제 도입을 위한 이 쿠데타적 움직임은 미국 유생 벤저민 프랭클린이 배운 공자 철학과 귀천없는 중국의 탈신분제적 평등주의 정치 문화에 기초한 미국의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공자가 강조한 탈신분적 관직 불세습의 능력주의, 평등주의 정치 원칙과 효의 도덕을 결합, 구현한 중국의 영해상향 원칙은 평등주의적, 능력주의적 국무탐임 원칙과 더불어 공자의 도덕, 정치 철학의 대표적 소산이다. 무왕은 혁명선언문 태서에서 주왕 수가 범한 11개 죄목 중 네 번째 죄목으로 관인을 세습시켰다는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공자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관직 불세습에 평등주의, 능력주의 원칙이 이미 태고대 이래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이 전통 속에서 공자도 관작 불세습을 중국의 정치 원칙으로 확인한다. 제후의 세자는 나라를 세습하나 대부는 관작을 세습하지 않고 부림은 덕으로서 하고 관작은 공으로서 하는 것이니 제후의 대부는 장록을 세습하지 아니한다. 제후는 세습하는데 제후는 왕이죠. 우리 조선 왕이도 제후인데 왕은 그 지를 세습하나 그에 발탁된 대부들, 그러니까 대신들은 시험 봐서 공으로 그걸 얻어야지 그냥 세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태고대의 혁명의 구호 중에 하나가 그 폭군주가 관직을 세습시켰다 이걸 들고 있으니까 상당히 강력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 자식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우리가 뭐 거의 뭐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죠. 막 탄핵해버리고 막 대통령을 잘라버리고 막 그럴 정도니까 이런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자. 관작은 세습하지 않고 공으로서 하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관리 선임의 능력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공자가 이 능력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천명함으로써 세습 귀족의 존립 여지는 정치 철학으로 일찍이 배제되었다. 공자는 국가행정의 중요한 조직 원칙으로 관직 불세습 전통과 능력주의적 관직 선임 원칙을 대변함으로써 대동사회에서 천하는 공이고 공직자는 현재와 능력자를 뽑아 쓴다고 못 박는다. 자, 이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줬지만 쭉 줄을 그어놓고 한쪽 끝에는 관료가 있고 한쪽 끝에는 봉건 관리가 있는 거예요. 봉건적인 관리는 자기 관직을 세습할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봉건적으로 행정을 하는 걸 지금 혁명 태서에서 공격을 한 거죠.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관직을 종신토록 갖는 거. 복록관이라고 그래요. 관료, 복록관, 봉건관리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관직만 세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직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땅까지
세습하게 돼요. 강원도에 말하면 관찰사로 부임한 사람이 그 관찰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동으로 그 강원도가 그 아들에게 그냥 자동으로 세습되는 거예요. 관직만 가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가면 바로 땅에 대한 지배권이 가는 거니까. 그런 대대로 내려가는 관직과 종신토록만 사용하는 관직, 우리나라 뭐 옛날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실 때까지 했죠. 그런 걸 프리벤달, 영어로는 복록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뷰로크래틱, 관료적, 복록관적, 퓨달, 봉건적, 이렇게 세 개가 일직선 위에 있는데, 봉건 관료와 관료는 아주 상극적인 대립적인 관리 개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자. 맹자도 오패가 규구의 회맹에서 약정한 선비는 벼슬을 세습할 수 없다는 제4명을 포함한 5개항의 근법을 어긴 제후들을 오패의 죄인으로 탄핵함으로써 관직 불세습 원칙을 다시 중국의 정치 철학적 전통으로 재확인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공자는 자기가 서술했을 뿐이지 지어내지 않았다고 그랬죠. 수리부작, 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도들을 그냥 서술했을 뿐이지 내가 지어낸 거 없다, 작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 공자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맹자에 의해서 다시 확인됨으로써 공명철하고 원칙이 되는 거죠. 관직 불세습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가 공으로 뽑아야 돼. 그것을 취사라고 공자는 불렀어요. 선비를 취하는 방법. 시험을 보든지 어떤 공덕이 있어서 그걸 주든지 하는 방법. 자.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선비가 되려고 땀을 흘려 공부하고 덕목들을 몸에 붙도록 수신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공인받아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든 자만이 비로소 후천적으로 고귀한 관직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고귀하게 태어나는 자는 없어. 스스로 수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지고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들어야 돼. 이 길만이 있는 거야. 고귀하게 태어나지 놈도 없고 천하게 태어나는 놈도 없다. 고귀하게 자기를 만들어 살면 고귀한 거고 스스로 천하게 만들면 천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공자는 심지어 천자의 장자인 원자에게도 태생적 평등론과 능력주의 원칙을 적용했다. 천하에 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없다. 이것은 그대로 이제 놈자자니까 자를 놈으로 바꾸면 귀한 놈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자가 천자의 원자를 두고 한 말이다. 공자가 원자에게도 이렇게 말했으니 원자가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귀하게 태어난 자는 없다. 만인은 귀천 없이 태어나는 것이다. 만인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나 땀 흘려 학습하고 수신해서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일정한 공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자격을 갖추면 관직을 얻을 수 있다. 송대 이후 중국의 관료제도와 신사제도는 바로 공자의 무생이 귀자의 대원칙에 근거한 불세장록 또는 맹자의 사무세관 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사무세관을 때 이 세자는 세습할 세자예요. 세상세도 되지만 세습할 세도 되니까 두 가지 뜻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되지. 불세장록 또는 사무세관 원칙은 능력주의적 공무담임 또는 관리 임용 원칙으로서 학교 제도와 공직 임용 고시제를 발달시켜 귀족 없는 평등사회를 수립하는 한편 관직의 영예가 아들로부터 부모에게 올라가는 영예상향 원칙을 확립했다. 자식은 어느 경우에도 아비의 지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자식이 과거 등과로 가령 현감 관직을 명받으면 국가는 그 아버지에게 자식보다 한 등급 높은 군수 관직을 산관, 명예관직으로 제수하고 각종 우면, 우대 면세 면역 특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아들이 군수로 승진하면 아버지에는 도백, 관찰사직을 상관으로 제수하고 아들이 판서로 승진하면 아버지에게는 한 등급 높은 정승 벼슬을 산관으로 제수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높아질수록 아버지는 더 높아지는 거니까 아들이 과거 시험 득과하는 것도 계속 잘 뒷바라지 해야 되지만 그 뒤에 관직을 부정부패 없이 가도록 무사히 가도록 하는 것도 아주 열심히 서포트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것이 중국의 능력주의적 공무담임, 관직 임용, 관료제도의 운영에 부수되는 효도적 영예상향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자식의 실관 수여식만큼 아비의 성대한 상관 수여식을 통해 시행되었다. 상관이 그냥 저 문서로 그냥 내려오고 마는 게 아니라 딱 도착하면은 임금의 이제 명령이니까 거기에 당의 현이나 군의 그런 군수나 현감이 나와서 수여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대하게, 비록 명예직이지만 얼마나 끝발 좋겠어. 그래서 다 알려지는데. 자. 이 영예상향 원칙은 죽은 아비와 할아비에게도 적용된다. 반면 관직자의 아들에게는 관직 불세습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관직 영예가 주어지지 않았다. 다시 과거 등거 하든지 아니면 그냥 뗄나무꾼으로 살아야 돼. 수신을 안 하면. 이것이 귀족 없는 나라 중국에서 영예가 자식으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로 상승하는 효도적 영예상향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자식의 관직 진출로 자식보다 더 영예로워지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식 교육에 더욱 열을 올리도록 만들고, 이 덕에 자식들의 학술 지식과 덕성은 시대가 갈수록 진보하고 교육 입국과 도덕 입국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국가에 매우 이로웠다.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것을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나중에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거, 입신양명하는 것이 효도의 종이라고 그랬죠. 완성, 효도의 완성. 입신양명하는 거. 입신양명하면 이제 부모는 더 유명해지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 남녀 평등 원칙이 적용되니까 이제 그 과거 득과자의 각시에게도 정경 부인의 이제 그 관직이 내려가죠. 물론 오늘날 그 여자들은 주려면 똑같이 주지 정경 부인이 뭐냐고 그럴 텐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한 유일한 경전이었고, 공자 경전이 그것에 따라 시행된 원칙이에요. 부인에게도 관직이 나간다. 자. 유럽 지식인들은 중국이 신분 없는 평등 사회라는 것을 쇄도하는 중국 관련 서적들에서 거듭 읽고 배웠다. 1696년 가령 루이 르꽁트는 로크도 읽은 책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이렇게 중국의 신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귀족은 결코 세습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수행하는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작품 면에서 백성들 간에 아무런 차별도 없다. 그리하여 전체 왕국은 관리와 평민으로 양분된다. 관리는 과거 시험을 등과한 급제한 평민 거지. 근데 관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직을 안 가진 평민과는 다르죠. 관직이 있으면 영예도 있고 끝발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관리들의 그 끝발에 다 깜빡 죽어서 열심히 갔다가 막 돈 먹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 관직이 바뀌면 그도 힘이 없어지지만은 하여간 거기 있는 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니까 끝발 좋죠. 자. 관직에 의해 생기는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지위 면에서 아무런 차별도 없다는 르꽁트의 이 수사법은 훗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유사한 의미, 유사한 표현으로 복제된다. 뒤알도 신부도 그러니까 이 인권선언의 평등조항은 그냥 이 중국 것을 르꽁트가 표현한 이 구절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다시피 해요. 어? 공적 이익을 외에는 다른 차별은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또 평등하게 남아있으며 그 공적인 이익,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것 차이 외에는 없다 이런 뜻이죠. 거의 같은 표현을 합니다. 뒤알데 신부도 플랭클린이 늦어도 1738년 이전에 읽은 중국 통사에서 중국의 명실상부한 보편적 평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중국에서 귀족은 세습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저명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가 제국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뒤에 남기는 자녀는 자신의 운으로 헤쳐나가야 하고, 이 자녀들이 정신적 재능이 많지 않거나 편한 것을 좋아한다면 그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앉고 종종 지극히 천한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랭클린은 DRD의 중국 통사를 읽고 중국의 이 탈신분제적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국무다민제를 잘 알고 있었다. 프랭클린이 DRD의 중국 통사를 읽었다는 증거는 그가 소유하고 발행한 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발췌문을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전제한 동년, 즉 1738년 7월 27일자에 동지의 존 바트램에 의한 필라델피아에서의 산삼의 발견과 관련해서 듀알드 신부의 중국 보고를 언급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만 산삼이 나온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로키 산맥 전역에서 산삼이 나와요. 그래서 산삼을 40에서 50톤 정도 싣고 가가지고 첫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이 벌어질 때 미국이 거의 이제 국가 부도 상황에 갔는데 이 산삼을 팔아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산삼을 파는 돈으로 다시 중국 물건을 사갖고 와서 이제 또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처음에는 한 척이 같지만 엠피리스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의 황후라고 하는 배 이름을 선박 이름을 가진 선박을 타고 갔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4, 50척까지 늘어나서 엄청나게 무역이 벌어져요. 미중 간에. 그걸로 이 산삼으로 보니까 나라가 구제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앞에서는 지금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귀족들을 만들어 달라는 장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귀족공화국으로 영락하려는 위기가 닥쳐왔다면 거꾸로 이건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이것을 미국의 산삼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국이 사줌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또 중국의 원칙인 영해 상향 원칙에 의해서 이 신시나티 협회의 요구를 물리쳐요. 설득을 막 해서 너희들 아들을 저질라면 그렇게 해라. 응? 아들한테 내려가면 아들은 놀 게 아니야. 공부 안 하고. 자. 필라델피아 7월 27일 우리는 진생이라고 불리는 중국 또는 만주의 식물이 지금 서스케한나 인근 지역에서 발견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기쁨을 갖는다. 최근에 여기로부터 뿌리채에 달린 몇몇 식물이 통째로 읍내로 보내졌는데 체인버스의 사전과 페르 듀알드의 중국 보고에 주어진 진생에 대한 기술과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식물이 가진 약효는 경이롭다. 이 페르는 빼르 불어 신부라는 뜻이야. 듀알드 신부의 중국 보고니까 듀알드 신부의 이 책 아니야? 중국 통사? 이 책을 읽은 거야. 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필라델피아 가제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문에 보도된 거고 이 사람이 연재하는 날 같은 날에 보도된 거잖아요. 자기의 공자를 연재하는 날. 그렇다면 여기에 실려있는 듀알드 신부의 중국 평등 현실, 평등한 중국 현실에 관한 이 글, 금방 내가 인용한 이 글도 읽었을 것이다. 이 추적은 그냥 거의 뭐 증명적 추적이에요. 뭐 지연에는 추정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따라 올라가는 추적이라고. 유럽인은 산삼을 그냥 진생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도 그러고 있다. 아무튼 이미 1738년부터 프랭클린은 듀알드의 중국 보고, 중국 통사를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가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의 발췌문을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전제한 지 6년 뒤인 1744년 보스턴 정기간행물 아메리칸 매거진과 역사적 연대기의 11월호에 듀알드의 이 책을 요약 소개하는 중국의 서술에 관한 에세이가 실렸다. 프랭클린은 이 잡지를 필라델피아에서 배포 보급하고 있었다. 듀알드의 중국 통사는 18세기 여러 가지로 막 내가 지금 이중으로 입증을 하죠. 중국 통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핵심적인 논리는 뭐예요? 영해 상향 원칙에 적용되는 중국의 평등주의 사회 원칙이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 신시나티 협회의 귀족화 요구를 돌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정확히 중국을 의식하면서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신시나티를 반격할 때. 자. 듀알드의 중국 통사는 18세기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가장 중요한 중국 전문 서적이었다. 그런데 아메리칸 매거진과 역사적 연대기의 11호로에 실린 중국의 서술에 관한 에세이는 런던의 젠틀맨스 매거진
리프린트였다. 유럽 철학자들은 중국의 탈신분제적, 능력주의적 평등주의와 함께 자식의 입신양명을 부모의 영예로 돌리는 중국의 효도론적 영예상향 원칙을 늦어도 17세기 중반부터 알게 된다. 마르티니가 1659년에 중국기에서 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672년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도 마르티니의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영예상향 원칙을 지시하고 있었다. 푸펜도르프는 참 예외적으로 독일인 치고는 대단히 계몽주의적인 그런 학자예요. 대단히 드물게, 대단히 보수적인 땅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개혁적이고 계몽적이던 이유는 실은 따지고 보면 중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중국을 갖다 써요. 본문에서 안 쓰는 경우라도 각주에서 다뤄놓고 그런 경우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인데 대체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한참 뒤에 글 쓰더라도 각주 안 다뤄버리지 그냥 갖다 도둑질해 써버리는데 표절. 동일한 사가 마르티니는 중국에서 아들이 결코 아버지에 의해 이전에 보유했던 것보다 더 높은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이 국가에 대한 두드러진 봉사 때문에 더 높이 승진한다면 그가 부여받은 품계는 일종의 사후 승진에 의해 그의 죽은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죽은 아버지에게까지도 이제 영예가 상향되는 올라가는 것이 써냈는데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부정확하게 쓰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정확하게 알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영예가 이로 가는구나. 그 영예는 꼭 아들보다는 한 단계 높거나 그 한 단계 높다는 말이 없어 지금. 또 크리스티안 볼프도 중국의 영예상향 원칙을 알고 있었다. 볼프는 1754년 중국인이 혈통이 아니라 덕성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중국에서 만다린 칭호는 업적만을 근거로 수여되는데 이 명예로운 칭호는 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아들의 칭호 부여와 동시에 그의 아버지도 아들을 잘 교육시킨 공로로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아들보다 더 높은 칭호를 수여받는 이 제도를 자연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인이야. 크리스티안 볼프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푸펜도르프는 한참 선배죠. 볼프에. 또 볼프보다 또 한참 뒤에 유스티라고 하는 또 독일인이 나타나는데 이 푸펜도르프, 볼프, 유스티로 이어지는 이 중국 애호가들을 통해서 독일이 그래도 나름대로 개명돼요. 이들의 영향은 어디까지 가냐? 비스마르크까지 가면서 복지국가에 세계 최초의 입법을 하게 되죠. 비스마르크가. 이 산을 쭉 타고 내려가서 연구를 하면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는 이미 나와 있는 내 책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제3권에서 유교적 양민국가의 충격과 서구 복지국가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은 제3권에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이 많이 좀 다뤄져요. 자세히 여기. 그리고 1767년 프랑스와 캔에도 중국이 세습 기적이 없는 교육과 시험에 기초한 능력주의 사회임을 일찍이 알았고 그 영예상향 원칙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에는 세습 기적이 없다. 사람의 공적과 능력만이 받아야 할 지위를 만든다. 제국의 영상의 자녀들이라도 뭔가를 이룰 재산이 있지만 어떤 특별 배로도 향유하지 못한다. 그들이 게으름에 빠지거나 재능이 없다면 평민의 지위로 떨어지고 종종 어쩔 수 없이 직업들 중 가장 비루한 직업이라도 택해야 한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아버지의 존엄을 잇고 그 명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발걸음으로 자신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아들의 모든 희망은 명예로 가는 유일한 경로인 학습에 달려있다. 그리고 켄에는 영예가 출세한 자식으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는 중국의 이 능력주의 관료제를 잘 알고 이것을 영예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로 내려가는 유럽의 세습 귀족제와 대립시킨다. 유럽에서는 귀족 신분이 아버지로부터 자식으로 그 후손으로 내려간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자식으로부터 아버지로 아버지의 손자로 올라간다.
치자는 그가 하사하는 귀족 신분을 공공에 바친 수령자의 봉사의 정도에 따라 4대, 5대, 심지어 10대의 선조에까지 소급해 확대한다. 치자는 이것을 명시적 교지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에게 알린다. 치자는 이들 각각에게 덕은 모범적 행동과 자신의 조상에 대한 성실한 효도에 돌려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기의 영예를 부여한다. 용비어 청가는 6대조까지 다 찬양하고 있죠. 6대조까지 왕으로 다 만들어버려. 이성계가 왕이 됐으니까. 프랭클린은 여러 통로로 중국의 효도론적, 도덕적 영예상향 원칙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원칙을 강조해 설명한 케네와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을 잘 알았고 파리에서 이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젊은 토마스 제퍼슨도 케네와 중농주의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분명 그도 케네가 말하는 중국의 이 영예상향 원칙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프랭클린은 쿠데타적 움직임을 보이는 대륙군 장교들의 미국 귀족제 창설 요구로 민주공화국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중국의 이 영예상향 원칙을 들어 미국의 이제 막 탄생한 민주공화국을 귀족공화국으로 전락할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데 일조했다. 혁명전쟁을 치른 대륙 육군과 대륙 해군의 3년 이상 복무한 베테랑 장교들이 혁명전쟁이 종전될 3년 이상 이런 거 지들이 정한 거야. 3년 미만은 빼버리고 3년 이상만 귀족으로 만들어달라 이거죠. 그러면 2년 복무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막 데모하겠지 나중에. 혁명 전쟁을 치른 대륙 육군과 대륙 해군의 3년 이상 복무한 베테랑 장교들이 혁명 전쟁이 종결될 즈음인 1783년 창설한 신시나티 협회는 협회 회원 자격을 회원의 장자에게 세습케 하는 정관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들은 장자에게만 세습하게 만드는 이 제도는 영국 제도예요. 영국의 대귀족이 대단히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공작, 후작, 남작, 백작 이게 영국에서는 정말 드물어요. 나머지 차남, 삼남, 사남, 딸내미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다 그냥 젠틀맨. 젠틀이야 그건. 그 로드가 붙는 로드, 이제 아까 말한 그 공무백자나면 로드라고 그래. 로드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대부분 이제 경자를 붙여서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눈에 씻고 찾아보려고도 영국 여왕만큼이나 희귀해요. 만난 적 있어? 직접 로드를 본 적 없지. 그냥 아마 젠틀맨 정도, 젠틀이 정도 그 소속인들은 뭐 볼 수 있나? 써자 붙은 놈들. 그 비틀즈도 다 써자 붙었어요. 임명할 수도 있어 써는. 예? 근데 로드나 이런 사람들은 써 붙일 필요 없어. 로드가 높은 말인데 뭐. 주란 소리야 주. 마이 로드 그러면 성경책에서 예수님도 마이 로드. 귀족 대귀족도 마이 로드고. 대귀족이 대귀족을 자기를 세습하는 거고 장자가 차남은 그걸 세습하지 못하고 젠틀이라고 하는 뭐 땅떼기 좀 띄어서 한 100마지기 띄어갖고 그거 받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들은 이 협회에 대한 각종 특혜와 특권을 주법으로 보장하려고 했다. 이 협회의 숨은 목표는 미국 편에서 싸운 모든 군인들에게 세습 귀족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1대 총재는 조지 워싱턴이 추대되었다. 워싱턴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신시나티 협회 총재를 겸직하고 퇴임 이후도 총재직을 2년 더 수행했다. 워싱턴은 신시나티 협회의 귀족 칭호 요구에 대해 처음에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워싱턴이 $100짜리 미국 돈에 그려지지 않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려진 이유를 여기서 봐야 돼요. 이념적으로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2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국의 돈에는 프랭클린하고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그려지지 그 이념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안 그려져. 네? 그러나 그는 장교들이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할 목적으로 쿠데타적 움직임을 보이자 먼저 이를 좌절시킨 뒤 이 신시나티 협회 문제로 제퍼슨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일단 쿠데타는 못 오게 해놓고 엄청난 먼 거리를 가서 이
당시 대륙교회 의회 의원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훨씬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요. 강력하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죠. 토마스 제퍼슨이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중국적인 논리를 펴서하고, 그 다음에 파리에 대사로 나가 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신문에다 기고를 그 편지를 기고해요. 자기 여동생한테 이 반대하는 글을 보낸 걸 신문에 기고하고 막 그래서 막 시끄럽게 하고 서로 간에 쌍거리로 이걸 저지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는 제퍼슨의 강한 반대 논변을 듣고 총재 취임 연설에서 분연히 총재직을 걸고 귀족제 창설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귀족제를 창설하는 요구를 거두지 않으면 나 이거 대표 총재 안 한다, 이런 총재직을 걸어버리죠. 자.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논쟁은 꽤나 오래갔다. 가령 신시나티 요구에 반대했던 애덤스는 제1회 대통령이에요. 1회 대통령인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적인 필요성을 대통령 끝나고 나서 둘 다 끝나. 토마스 제퍼슨도 끝나고 둘 다 퇴임한 대통령들이 편지로 지도기도 논쟁하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끝까지 귀족제에 반대하고, 이 사람은 지금 지나놓고 보면 필요 없겠다고 거꾸로 입장이 누그러져 가지고 헛소리 엄청나게 보내요. 나중에 제일 뒤에 많이 다루어 두 사람 논쟁을. 자. 제2대 대통령 퇴임 후 귀족제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애덤스는 1813년 9월 제퍼슨에게 쓴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출생을 찬성하는 어떤 여론의 물결이 아브라함에 의해, 헤라클라스에 의해, 마호메트에 의해, 교황 당파에 의해, 황제 당파에 의해, 부르봉 왕가에 의해, 그리고 볼품없는 스코틀랜드 족장에 의해, 스튜어트 가문에 의해, 칭기스칸에 의해, 모에 의해, 또 모에 의해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확산되어 왔다. 또 어떤 물결이 나폴레옹에 의해 그리고 워싱턴에 의해 확산될 것인가? 나폴레옹까지 거론한 것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세습 황제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설 귀족 칭호들을 하사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귀족들인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을 막 귀족들을 막 창설해서 임명을 막 해요. 그게 벌써 2~3천 명이 되거든요.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 귀족들이. 그 이전 귀족들은 짜부라들고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혁명군주가 임명한다고 해서 지금도 반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표시하고 다니고 그래, 이 약자들이. 가문이 없어지지 않았어. 금방 생겼는데 그만 고갈되겠어. 계속 같이. 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는 프랑스 제국 시기에 자신의 세습 귀족 칭호들을 수립했고, 이 세 귀족들은 나폴레옹 전복 이후에도 계속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나폴레옹이 하사한 귀족 칭호는 주권 군주, 공과 공작과 총 2,200개였다. 내가 2,000여 개라고 그랬죠. 많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1802년 새로운 자기 훈장 레지옹 도네르를 창설했다. 그리고 이게 이 귀족 칭호가 복잡해요. 그래갖고 파고 들어갈수록 헷갈려 버리네. 이 정도 내가 정리해 놓은 거야. 그리고 나폴레옹은 3대를 잇는 제왕군인 가문에 세발리에라는 세습적 귀족 신분을 부여했다. 이런 일들은 프랭클린이 사망한 뒤에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미국의 귀족제 도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시나티 협회는 한동안 나폴레옹의 조치들을 인용하며 은근히 귀족제 도입을 홍보했다. 이런 까닭에 애덤스가 저 편지에서 나폴레옹을 언급한 것이다. 아무튼 애덤스는 저 편지에서 무리하게 워싱턴까지 미국 귀족제 찬성파로 간주하고 있다. 제2대 신시나티 협회 총재를 맡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도 귀족주의자였다. 여기에 애덤스까지 합치면 귀족제 도입하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랭클린과 제퍼슨은 이 귀족제 도입 시도에 강력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서 이를 무산시켰다. 1784년 당시 공무로 프랑스의 파시에 나가 있던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의 상인 리처드 베치에게 시집간 그의 외동딸 사라 베치, 여동생이 아니라 딸이네. 그의 외동딸 사라 베치 부인이 붙여진 신문을 받아보고 이 신시나티 협회가 세습 귀족제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사실을 접하자마자 미국인이 취해야 할 방향에 관한 그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프랭클린은 역시 그를 따라
활동을 하고 있던 딸 사라에게 미국 정치 제도 안에서 어떤 세습 귀족 제도 확고하게 반대하는 학술 에세이나 다름없는 이런 장문의 편지를 작성해 보낸다. 엄청 길어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사라 베치 부인에게 파시 1784년 1월 26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에게 신문을 보내주는 너의 배려가 내게 기분 좋다. 나는 바르네이 선장을 통해 신시나티 협회와 관련된 신문들을 받았다. 이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은 아주 중요할 수 없다. 나는 다만 우리 국민의 통합된 지혜가 대륙연합의 조항들로 귀족 신분 창설에 대한 그들의 혐오를 대륙회의나 어떤 개별주의 권위에 의해 천명한 마당에 일꾼의 민간인들이 그들 자신과 자신들의 후세를 자기들의 동료 시민들로부터 구별해 특출나게 하고 그들의 조국의 엄숙하게 선언된 의미에 정면 배치되게도 세습적 기자 훈작을 창설하는 것을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고 그저 의아해할 뿐이다. 나는 그것이 기사 훈작 프로젝터들의 설득에 의해 이 기사 훈작 속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의 양식에도 대부분 배치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상상한다. 이 프로젝터들은 외국 장교들의 단축구멍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리본과 십자가에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언제나 존경에 대한 약간의 준수를 요구하는 꼼꼼한 인물들과 관련된 너의 좋은 어머니의 원칙과 좀 닮은 원칙에서 지금까지 그것에 많은 반대를 보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작은 것들로 기쁠 수 있다면 유감이지만 그들이 그 작은 것들을 갖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견지에서 나는 내 조언이 요구되었다면 그들의 상상에 입각해 리본과 배지 자체를 차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후세에 그것을 영예로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는 반대했을 후세에게 그것을 영예로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는 반대했을 것이다. 세습에는 반대한다고요. 일대 안에서 신시나티 너희들이 무슨 배지를 만들어 갖고 서로 영예롭게 달고 다니고 서로 특별한 척 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니까 존중해 줄 수 있다 이거. 근데 세습하면 안 된다 이야기야. 자. 왜냐하면 가령 우리 장교의 영예와 같이 세속적으로 획득된 영예는 그 본성에서 개인의 것이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 모종의 몫을 가진 사람들 외에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들 중 가장 유구한 국민이자 오랜 경험에서 가장 지혜로운 국민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영예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직접 중국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지어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지어내가지고 프랭클린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가 다시 꺼내 쓰는 게 아니라고 여기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어떤 사람이 그의 학식, 지혜 또는 용기를 바탕으로 황제에 의해 만다린의 지위로 승차된다면 그의 부모는 그가 공공에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부모가 그에게 제공한 교육과 가르침 그리고 훌륭한 본보기 덕택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추정하고 즉각 그 만다린 자신에게 마땅한 몫으로 베풀어지는 것과 동일한 존경의 의식을 백성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위로 올라가는 이 영예는 부모들을 자식들에게 종종 좋고 덕스러운 교육을 주도록 고치하는 만큼 국가에 이롭다. 여기에서 프랭클린은 후세에게 리본과 배지를 영예로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신의 견해의 근거를 세속적으로 획득된 영예는 그 본성에서 개인의 것이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 모종의 몫을 가진 사람들 외에 누구에게도 전달될 수 없다는 원칙을 들면서 동시에 국민들 중 가장 유구한 국민이자 가장 오랜 경험에서 가장 지혜로운 국민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영예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중국의 공자주의적, 탈신분제적, 능력주의적 영예상향 원칙을 들이대고 있다. 그런데 그가 중국인을 국민들 중 가장 유구한 국민이자 오랜 경험에서 가장 지혜로운 국민으로 칭술하는 것을 보면 공자와 중국에 대한 그의 동경과 숭배의식이 얼마나 여전히 강렬한지를 느낄 수 있다. 아주 늙은 상황인데 이 양반이. 19살 때 얻었던 공자로부터의 어떤 배움이나 지침이 끝까지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유생이지. 바로 이때서 프랭클린은 유럽 귀족 제도의 창끝을 돌려 그 부패상을 분석적으로 비판하고
중국의 공자주의적 영해상향 원칙을 신시나티 협회에 적용해 그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며 비판한다. 그러나 영해를 획득하는 데 아무런 몫을 하지 않은 후세에게 내려가는 명예는 무근거하고 부조리할 뿐만 아니라 종종 후세에게도 해롭다. 왜냐하면 이것은 후세를 오만하게 만들고 유익한 기술에 종사하는 것을 깔보게 만들고 그리하여 빈곤으로 그리고 이 빈곤에 따르는 온갖 천박, 예속, 참상 속으로 추락하게 만들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부분 유럽에서 귀족태생이라고 불리는 것의 현 상태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돈을 전당포에다가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물건들을 맡기고 거기서 버는 돈으로 도박이나 하고 술집이나 드나들고 매음꾼이나 드나들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의 최후의 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걸 이미 유럽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니들 아들과 후손을 조질려면 이 제도를 택해라 이 말이야 지금. 또는 가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원이 몽땅 장자 상속자에게 주어진다면 나라의 근면과 향상에 대한 또 다른 유해물이 도입되고 이것은 스페인을 절반쯤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고 경작할 수 없게 만든 오만, 거리냉각, 나태의 온갖 이상한 혼합을 동반할 것이다. 이것은 혼인의지를 감퇴시키고 장원을 개량하는 것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가문들의 지속적 절명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나는 신시나티 협회가 그들의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야 한다면 중국은 장자 상속제가 아니라 땅이 가령 100마지기가 있으면 5명을 낳았으면 20마지씩 나눠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세대는 20마지기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더 늘려서 40마지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3명 낳았죠? 그러면 6마지씩 나눠주는 거야. 계속 줄어들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좁은 땅덩이를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걸 활용해야 되니까 기술 발전, 농업 기술의 발전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한 땅덩이를 한 놈한테 왕창 주면 뭐 거기는 다른 소작인들밖에 더 들어 살지 않을 게 아니고 소작인들이 무슨 개량을 위해서 애를 쓰겠어요. 그리고 이건 맨날 도박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경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뻔하다 이거죠. 스페인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신시나티 협회가 그들의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야 한다면 그들의 기사단의 배지를 그들의 자식에게 내려보내주는 대신에 그 배지를 그들의 부모가 달도록 지시하기를 바란다. 부모한테 달아주는 중국식으로. 자. 그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고 좋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신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하는 제4계명상의 일종의 순종이기도 할 것이지만 신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을 영예롭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 아너라는 말이 honor the king, 왕을 영광스럽게 하다, 왕을 공경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래로 쓰면 영예롭게 하는 그대로 해야지 아들을 공경한다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예롭게라고 번역했는데 문제는 너희 부모를 사랑하라 라는 너희 부모를 효애하라, 경애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10계명 안에 사랑이 없다. 부모를 왕을 받들듯이 받들라는 이 공경하다는 말은 있어도 이 공경이란 말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이 공경이거든요. 이 안어는.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성서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신약성서에서만 등장한다. 네?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는 정면 충돌이야 그냥. 2차 세계, 3차 세계 몇 번씩 벌어지고도 남을 만큼 다른 경서라고. 네? 그리고 확실히 우리의 존재의 저 직접적 조물주들을 공경하는 어떤 방식도 우리에게 교육을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영예를 반사해 보내주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거나 또는 모종의 공적 표현이나 토큰에 의해 우리가 저 행동의 상점을 그들의 그들의 가르침과 본보기로 돌린다는 것을 천명하는 방식보다 더 적절할 수 없다. 나아가 프랭클린은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영예 부재의 부조리를 수학적으로도 영예 부여의 부조리.
하향식 영의 부여의 부조리를 수학적으로도 입증한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는 영예의 부조리는 단지 철학적 견해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수학적 증명도 가능하다. 가령 한 남성의 아들은 그의 가족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다른 절반은 그의 아내의 가족에 속한다. 그의 아들도 역시 또 다른 가족에게로 장가가면 손자에게 남은 최초의 남성의 몫은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증손자에게서는 동일한 과정에 의해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서는 1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32분의 1, 다음은 64분의 1, 다음은 128분의 1, 다음은 256분의 1, 다음은 51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계속 세석돼서 영에는 동일한 양이 피는 저렇게 DNA는 줄어들고 있는데 동일한 양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300년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9세대, 우리 9세대에 우리의 39, 27, 30년을 1세대로 보면 27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0년이 안 되는 거죠. 300년을 요구하지 않을 이 말은 300년이 안 되는 9세대. 자. 이와 같이 300년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9세대에 우리 현재 신시나티 기사단의 기사의 그때 존재하는 기사 안에서의 몫은 51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 아내들의 현재의 확실한 정조가 9세대 내내 줄곧 보장되어 내려간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아주 작은 고려 대상이라서 내 생각에 어떤 이성적 인간도 이 작은 것을 위해 그의 동포들의 질투, 시기, 악의의 기분 나쁜 결과를 무릅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아내들이 정조를 다 지킨 경우에야. 근데 만약에 다른 남자를 바람피운 경우에 포함하면 이건 엄청나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젊은 귀족, 즉 현재 귀족의 512분의 1 부분으로부터 9세대를 관통해 제도 창설 당시의 연도로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역사가 아니라 역산. 계산을 역산해보자. 그 남성은 틀림없이 부모 한 명씩을 가졌을 것이고 그들 부부는 둘이다. 그들의 각자는 각기 1명의 아비와 1명의 어미를 가졌고 도합 4명이다. 그 다음 나아가는 세대의 그들은 8명일 것이다. 그 다음은 16명, 그 다음은 32명, 그 다음은 64명, 그 다음은 128명, 그 다음은 256명. 그리고 이 역산에서 9세대는 512명일 것이다. 이들은 지금 실존해야 하고 모두가 신시나티 협회의 미래 기사의 그들의 몫을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나머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것을 이룬다. 1022명의 남녀가 한 명의 기사의 형성에 대한 기여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1000명의 이 미래 기사를 가져야 한다면 그들의 출산에 기여할 102만 2천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존해야 한다. 이게 장자 상속제니까 결국은 하나에게만 계속 이어지고 그 하나 저 9세대 이후에 하나를 위해서 그 앞에 모든 남녀가 다 봉사자가 희생 봉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수의 일부가 한 명 이상의 기사를 만드는 데 투입되지 않는다면 이 이중 투입의 가정 위에서 2만 200을 쳐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들의 100만 선조와 혼합되고 이들을 이루는 데 도와줄 불량배, 바보, 불안당, 창녀의 수를 이성적으로 계산한 뒤에 후손이 신시나티 협회의 기사들의 그때 실존했던 세트의 고귀한 피를 자랑할 많은 이유를 가질 것인지 고찰해보라. 이 기사들의 미래 계보학자들도 그토록 많은 세대를 뚫고 그들의 영예의 계통적 유래를 증명하는 가운데 그들 중 어떤 사람에 의해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 이 영예의 작은 몫을 증명할 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간단한 산술 과정은 가문의 유구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조상의 영예에 대한 권리가 줄어드는 것을 아주 명약관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조상 9세대 270년 전에 조상의 영예를 270년 후에 장자가 향유하는 게 얼마나 기빠지는 일인지 270년 전에 그 영예는 이 사람하고 거의 관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몇 세대만 더 가면 그 권리는 절대적 제로에 아주 근사할 정도로 작은 양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시나티 기사단이 그들의 프로젝트의 이 부분을 빼고 유럽의 가토 훈작 기사, 바스 훈이, 시슬 훈이,
생 루이스 훈이 그리고 다른 훈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의 작은 배지와 리본의 종신 향유로 만족하고 영예의 표시를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과 함께 사멸하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것이 조금 더 성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면면들이 있을 수 있는 단체에 들어갈 때 나의 존경의 개별적 표현을 약간이라도 받을 만한 인물들을 이 배지에 의해 알아본다면 이것을 편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술집이나 레스토랑에서 그 배지를 단 사람을 대륙회의의 장교들 출신이라고 판단하면 존경을 얼마든지 표할 수 있다. 근데 그 아들놈이 달고 나타나면 시키 뭐 어떤 놈이 달고 나서 그건 무시하고 싶은 거죠. 진짜. 벤자민 플랭클린 신시나티 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혁명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세습적 기사 훈장이 인정된다면 미국은 막 기획되어 천명된 민주공화국으로부터 중세 베네치아, 네덜란드, 크로멜 공화국 등과 같은 귀족공화국으로 전락할 판국이었다. 이에 플랭클린은 중국의 영해상향 원칙을 높이 찬양하는 반면 귀족제도의 국가적 유해성과 부조리를 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플랭클린의 이 편지는 귀족 없는 중국의 탈신분제적, 효도론적 영해상향 원칙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유럽식 귀족제도의 영해하향 원칙의 문제점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하나의 학술 에세이가 되었다. 유럽의 연장선상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많은 미국인들이라면 이들에게 유럽에서 일반화된 귀족제도를 신대륙에 복원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자와 중국 정치 문화에 대한 모든 지식 정보를 일평생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중국 유생 플랭클린은 개인의 학식, 지혜 또는 용기에만 근거하는 중국의 탈신분제적, 능력주의적 공무 단임제와 영해상향 원칙 및 그 근대적 장점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귀족 신분 창설에 대한 그들의 혐오와 관련된 미국의 13개 주와 대륙회의의 엄숙한 결의에 입각한 미국의 새로운 국가 원리를 귀족 없는 중국의 영해상향 원칙으로 소화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미국적 헌정 원리를 구출해내 소화하고 있다. 그래도 프랭클린은 독립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해 종신적 영예를 인정하고 있다. 종신적 영예 제도 정도는 민주공화국과 원리적으로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훈장을 줄 수 있죠. 대통령이 훈포장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달아놨어? 어떤 특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라고 박아놨어요. 응? 종신토록 그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야. 아들에게 세습되지 않는다. 자.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 헌법에. 미국 유생 벤저민 플랭클린의 학습 논문이나 다름없는 이 장문의 편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혁명 전야의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훗날 프랑스 혁명의 다채로운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떠오르게 되는 가브리엘 미라보는 플랭클린의 편지를 부력해서 이 편지가 쓰인 같은 해에 출판한 그의 저작 신시나티 훈작단에 관한 고찰에 실었다. 이 사신을 출판해버린 거야. 그래서 영어로 나왔지만은 프랑스에서 출판되고 인쇄는 영국에서 되는데 출판되기 때문에 이게 프랑스에서 출판되면 막 판금당하니까 혁명 전야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서 인쇄해서 프랑스에서 뿌렸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게. 자. 미라보는 파리의 엄한 검열을 피해 런던에서 출판된 이 책에서 프랭클린의 논법을 활용해 세습 귀족제의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딸에게 보낸 저 서신에 개진된 플랭클린의 중국적 영해상향 원칙과 반귀족제 논변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유럽 제국의 귀족제를 비판하는 당대의 국제적 의미도 아울러 갖게 된 것이다. 딸에게 보낸 플랭클린의 사신이 신시나티 훈작단에 관한 고찰에 실리게 된 것은 그와 미라보 간의 친교 덕택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미라보, 가브리엘 미라보하고 미라보를 싫어해요. 저 토마스 제퍼슨은. 근데 둘이는 프랭클린은 엄청 잘 지내는데. 자. 나중에 1791년 국민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미라보는 그의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다. 국민의회는 혁명의회죠. 혁명의 의장이 됐죠. 플랭클린과 미라보는
프랭클린과 미라보는 이구 동성으로 신시나티 협회를 신생공화국의 평등주의 이상에 배치되는 귀족 훈작단으로 판단했다. 1784년 7월 프랭클린은 미라보를 만나 익명의 자료를 넘겨주었고 미라보는 이 자료를 보고 신시나티 협회의 귀족제 도입 기도를 비판하는 신시나티 훈작단에 관한 고찰을 집필했던 것이다. 결국 이런저런 곡절 끝에 프랭클린과 제퍼슨이 사회적 승진을 둘러싼 쟁론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중국식 사회적 승진의 길이 세습 귀족제가 아니라 능력주의적 시험제도와 교육제도의 확립으로 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상론한다. 여기서 신시나티 협회라고 자꾸 나오죠. 신시나티는 누구냐? 로마의 장군 이름이에요. 장군인데 훌륭한 장군인데 전시회만 장군은 기능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이에요. 평시에는 농민으로 농사짓다가 전시가 되면 이제 우리 민병대들을 이끌고 이제 전시에 나가서 많은 전공을 세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로마에서 엄청 존경을 받으니까 서양 사람들도 존경을 하면서 이 군인들이 자기 협회 이름을 신시나티라고 붙인 거야. 이렇게 알면 돼. 자.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프랭클린의 관심과 도입 노력. 프랭클린은 신생공화국을 위해 중국의 경제관과 경제제도 그리고 경제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미 20대에 중국 철학자 공자의 도덕을 통해 중국적 근면을 배우고 13개 덕목 리스트에 이를 집어넣어 습관함으로써 일절 게으름을 멀리했다. 1731년경 그는 이미 이 중국적 근면을 자기 사업에서 실행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우리는 어떤 게으른 고용인도 두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는 1760에서 70년대에 그는 중국 경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근면을 중국 실물 경제의 기반으로 접하게 된다. 그는 이 시기 한 서한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떤 다른 사람의 추위와 굶주림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 나의 제국 안에 어떤 게으름뱅이도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중국 황제의 탁월한 교지였다. 우리는 이 황제의 의미를 각 개인이 수행해야 할 공공에 마땅한 노동이 게으른 자들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는데도 각인의 생계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이로 인해 고생하지 않을 수 없는 타인들의 몫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앞에 그 중국 황제는 당나라 황제일 거예요. 정관정용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양반이. 이와 같이 프랭클린은 청소년기부터 1770년대까지 줄곧 근면을 청교도적 가치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덕목으로 이해하고 일국의 경제 기반으로 강조하고 있다. 1786년 10월에도 프랭클린은 중국의 고금리 정책을 산업 건전성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는 채무의 누적을 경제에 역행하는 관행으로 규정하고 이 채무의 누적에 반대하면서 중국의 고금리를 금전 차용을 누그러뜨리는 건전한 방편으로 인용했다. 그는 이자가 중국에서 10개월에 월 3%나 연 3%였는데 이것은 30%. 연 30%였는데 이것은 근면을 촉진하고 토지 가격을 아래로 붙잡아두고 부동산의 자유 보유를 보다 통상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프랭클린의 정밀 조사는 아주 광범해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의 연구가 중국 경제의 전문가들보다 더 넓었을 정도다. 이게 보다 통상해 준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내가 물음 표현했네. 이 사람 편지를 또 찾아봐야 돼. 머리 아파서 내가 놓아둔 것 같은데. 그는 중국의 경제 정보를 가급적 세세한 것까지 수집하려고 애썼다. 그는 그의 노트북에 중국 은세공사와 여기서 지금 이자율을 높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졌죠.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또 그다음 문제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더 높아져요. 세 개가 연동되어 있는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부당성과 관련해서 토지 가격을 아래로 붙들어 준다고. 그는 그의 노트북에 중국 은세공사와 그 도제의 월급 액수, 왕진시 의사의 수입 등을 기록했다. 그는 심지어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지불된 비용도 조사했다. 노예 해방의 원칙 수립과 관철 노력. 이건 너무 기니까 아주 길거든요.
다음에 합시다 이거.